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니프티 50가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프티 50는 50개니까 매력적인 50개 종목이다라는 뜻인데 SK증권에서 작년 하반기 전망을 했을 때는 니프티 15이었습니다. 15개. 그때보다 더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아주 소수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죠. 예, 그 내용들도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자고요. 화려한 상승, 하지만 슬픈 종말 이렇게 했고요. 그때 당시와 지금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제 디플레 압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프티 50는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대표적인 50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애인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원 디시전 스탁,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별명이 이 정도였으니 뭐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썼던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이 주식, 그러니까 50개 종목 말고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뭔가 굉장한 이거 뭐야? 막 이런 느낌이 표현되어 있는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사실 최근에 보면 대형주 제외하면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내 주식은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까?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당분간 이런 환경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71년 기준으로 니프티 50 종목이 평균 4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평균 42배였고 S&P 500의 평균 PER이 19배였으니까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주식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니프티 50의 핵심 키워드는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올라서 그런 거다.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밸류에이션 얘기도 나중에 많이 드릴 텐데, 저는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한마디로만 표현해봐 그러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선호도 혹은 이제 매력적인가, 얼마나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이 회사를 선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모든 말이 다 녹아 있어요. 뭐 성장성, 뭐 ROE, 뭐 지표들 여러 숫자들 얘기하지만 그거 다 됐고, 그냥 솔직히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그 주식 좋은 주식이야? 아니면 그 주식 매력적이야? 요겁니다. 그래서 니프티 50라는 얘기는 결국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니프티 50 하면 막 되게 엄청난 주식 막 희왕찬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지만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코카콜라가 있고요. GE가 있고요. J&J도 있고요. 맥도날드 있고요. 파이자 있고요. 필립 모리스, P&G, 3M, 월트 디즈니, 제록스 전부 다 아는 회사네요.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뭐 130%, 맥도날드 700% 올랐습니다. 맥도날드 700%, 필립 모리스 340%, 월트 디즈니 37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보시면 1900년대부터 미국 주식은 원래 계속 올랐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때 1966년부터 82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대세 상승이 하다가 좀 쉬는 구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니프티 50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픈 결말이었나.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거 니프티 15로 해가지고 한번 하반기 보고서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좀 저를 아끼는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말을 했더니, 야, 너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장 좋게 보려고 하는데 쇼캐시 하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야, 이거 처참하게 끝난 거잖아. 그거 니프티 50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 니프티 50가 결말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 그리고 시작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거. 이렇게 기억이 나. 되게 극단적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슬펐길래 그런 거야? 보실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종목들입니다. 코카콜라 56%, 지도 56%, 60%, 70%, 월트 디즈니 76%. 진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간에 빠졌어요. 쭉 계속 오르다가 한 번에 이렇게 빠진. 지금도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너 이거 지금 막 뭐 투자하라고 그러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주식들이 76년부터 76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가 시장보다 언더밸류 받기 시작하고 다시 시장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가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섬찟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은 삼성전자, 뭐 현대차, 막 네이버, 작년에 좋았던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지금 엄청 올라가다가 다시 급락하고 다시 회복되겠는데 20년? 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지 안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니프티 50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락의 트리거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락한 것 같냐? 그렇게 급락한 게 왜 급락한 것 같냐? 금리였습니다. 그때도 금리였고요. 지금도 금리를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요. 네,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이건 1962년부터인데요.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니야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니프티 50가 있었던 구간이에요. 빠져서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 어떤 트리거를 땅 건드린 거죠. 땅 건드리면서 금리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년물 금리가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대략 거의 한 7, 8년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16%까지 금리가 올랐고요. 이때 이제 볼커 아저씨가 그냥 막 금리 계속 올려 막 이러면서 이제 키도 큰데 막 금리도 올려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1980년대 이후로 자 금리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도 상당히 좀 이 그림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연준이 1980년대에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진짜 뭐 인플레랑 싸워야 됩니다. 연준이 인플레 싸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고요. 제가 작년 이제 8월 달에 얘기했던 게 AIT는 연준이 인플레랑 싸우는 걸 포기한 거다. 인플레랑 파이터가 아니다. 이제 디플레 파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이 구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가 진짜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야, 30년, 40년 동안 없었잖아 인플레가. 이제는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래도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디플레이션에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만큼 큰데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을 때 주가가 제일 좋은데, 아마도 올해는 그런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구간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골디락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이제 유가가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었냐면 1969년부터 73년까지는 유가가 그냥 3불이었어요. 3불. 3불. 예.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딱 무슨 사건이 터집니다. 1973년에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4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보시면 12불까지 올랐어요. 한 방에. 3불에서 12불. 그럼 4배 오른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40불, 50불인데 4배면은 200불이네요. 이렇게 한 방에 올릴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인플레 막아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금리를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유가는 12불에서 40불까지 쭉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랑은 조금 그런데 이제 좀 다르다는 걸 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4차 중동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유가가 3불에서 12불로 올랐다. 그러면 잠깐만 1차, 2차, 3차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올랐어? 네, 안 올랐어요. 그때는 안 올랐습니다. 근데 왜 4차 때문에 올랐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4차 중동 전쟁이 나기 직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미국의 산유량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970년부터 이상하게 미국의 산유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줄어드냐면 2011년까지 줄어듭니다. 2011년까지 줄어들고 요게 퐁하고 튀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게 미국의 산유량이에요. 원유 생산량. 원래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여기가 1970년이거든요. 1970년부터 이게 빠져요. 근데 이제 소비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는 이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우리 지금 생산량은 줄는데 소비는 너무 늘어가지고 이거 원유 어디서 제대로 가져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4차 중동 전쟁이 빵 터지니까 유가가 급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도 산유량이 계속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들이었고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 유가의 생산량이 빠지냐면요. 2011년까지 빠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셰일이 그러니까 발견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가파르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국의 그 수출과 수입인데요. 원유 수출과 수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뒤로 미뤄지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크로스오버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때 당시에 1900 당시에는 수입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때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지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 안 해도 되는데? 뭐 중동이 싸우든 말든 뭐 상관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유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랑 다른 결정적인 차이 유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야, 돈을 옛날에는 금융 쪽에서만 풀었지만 지금은 뭐 메인 스트리트에서 뿌렸잖아.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유가 하나가 정말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냐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인플레이션에 어울리는 수식어가 뭔지가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에 어울리는 수식어는 지속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선별적인 혹은 일시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올해의 인플레이션은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한두 달 정도는 더 많이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많이 되면서 야 인플레이션 이거 진짜 야 이 녀석이 인플레이션 안 온다면서 뭐야 이거 인플레이션 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4월이 지나고 나서 5월, 6월 달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없네.
진짜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디플레이션 압력도 이렇게 큰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연준의 노력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춘다. 이게 이제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